과학톡 최미영. 문경수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류가 꿈을 향해 전진한 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 우주를 여행하는 꿈, 또 아픈 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꿈, 이런 꿈들을 꾸게 되는데요. 문 대장님, 인류는 그 꿈에 얼마나 많이 다가갔을까요? 네, 정말 요즘에 그 이론 속에서만 가능했던 블랙홀을 관측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SF 영화에서만 보던 일들이 요즘에 자주 불쑥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인류가 실현해가는 꿈 중에서도 13년 동안 전 세계 과학자들이 힘을 합해 완성한 인간 유전자 지도야말로 가장 큰 꿈을 실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완성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의료기술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열게 됐습니다. 오늘 과학톡은 개인 게놈을 바탕으로 구축되는 미래의학이죠. 인간 게놈 혁명, 정밀 의료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게놈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나 막대하고 중요합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뉴스를 보고 굉장히 놀란 것이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방을 절제를 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놀랐었는데 안젤리나 졸리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안젤리나 졸리는 사실 할리우드의 그 유명한 영화 배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도 인권운동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도에 뉴욕 타임즈의 본인의 이름으로 My Medical Choice에서 자신의 의료적 선택이란 글로 자기 어머니가 유방암에 고생을 해서 돌아가시게 된 이야기와 자기가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된 이야기 그리고 예방적 차원의 수술을 한 이야기를 다 기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뭔가 어떤 위험을 알았을 때 그 위험을 예측해서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데 용기를 갖고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 나의 이런 선택에 의해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일반인들이 어떤 개인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 예측과 예방 그에 따른 어떤 정밀 의료에 대한 아주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런 데 보면 미리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일을 원인을 아예 차단하잖아요. 내일 당장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과연 그 유전 정보만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크게 내릴 수 있을까? 사실 불명확한데 오늘 게놈 박사님께서 좀 많이 설명해 주시면 네, 맞습니다. 한번 생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임영균 박사님께서는 이런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3,000명 정도의 체험단을 모집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질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거에 대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게놈이 뭔가요, 도대체? 게놈이라고 하면은 좀 발음상에 조금 그 어감이 좀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지놈이라는 말을 쓰고 또 유럽 쪽에서는 또 제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독일 쪽에서 게놈이란 말을 좀 많이 썼었는데 한국은 이런 유전체 프로젝트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좀 게놈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보통 유전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어원으로 보면은 진,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단어와 크로모솜 이게 합쳐져서 보통 게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생명체의 유전 물질 전체를 칭할 때 게놈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DNA라는 물질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DNA에 의해서 그 어떤 생명체를 만드는
청사진 또는 설계도를 담고 있는 것이 게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이게 그 인간 게놈이랑 또 개인 게놈이라는 개념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인간 게놈이란 말은 한 10여 년 전에 그 완성을 발표했던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사실은 어떤 개인의 유전자를 분석했다기보다는 일부 집단의 사람들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하나의 표준 유전자 지도를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각 개인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것을 개인 게놈이라고 하고요. 사실 개인 게놈이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유전자가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우리 개인의 모든 이런 차이점과 이런 다양성들이 우리 유전자에 들어있고 그 개인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고유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 유전체를 분석한다고 할 때는 내 유전자와 이 표준 유전자 게놈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보통 개인 게놈 분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심지어 쌍둥이도 게놈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이렇게 측면이 발견이 되는 건가요? 굉장히 사실은 좋은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쌍둥이는 원칙적으로 유전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요? 예, 그 발생 과정 중에 변하는 일부 변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정도나 그리고 그 발현 시기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비슷한 쌍둥이도 나중에 자라고 나보면 성격이라든지 기질들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록 쌍둥이라 하더라도 아주 비슷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유전자는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물 중에서 흔히 얘기해서 뭐 초파리도 있고, 그다음에 침팬지, 사람, 뭐 오랑우탄도 있고, 근데 그런 동물들이 심한 경우는 인간하고 뭐 98%가 같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같으면 같다고 할 수 있고 다르면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그 기준점이 혹시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 개인 유전자와 아까 말씀드렸던 참조 유전자를 비교해도 대략 한 0.1% 정도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0.1%면은 인간의 유전자가 30억 개로 봤었을 때 대략 한 300만 개에서 400만 개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 유전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다양성들과 이런 다양한 특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또 이런 유전적 다양성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상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변하고 어떤 위험성이 닥쳤어도 저희가 지금까지 생존해 올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이런 유전자 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과 가장 비슷한 그런 영장류인 침팬지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대략 한 1%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인간 간의 관계에 비하면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그런 차이에 의해서 어떤 종들 간의 다양성이 만들어지고 그 종들이 지금까지 번성하고 생존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득 눈치챈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오신 넥타이를 보게 되니까 이게 지금 DNA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네. 예. 사실은 이제 이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타이를 디자인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좀 만들어준 아주 뜻깊은 그런 넥타이입니다. 구매는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분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또 물어보도록 세계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겠네요. 예. 장바구니. 그 몇 년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제노그래피 프로젝트라는 거를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유전자 샘플 키트를 만들어서 예. 이 사람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자기의 유전자를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갖다 주면은 나의 조상이 어딘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미국에서 이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미국은 이제 보통 멜팅팟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다 그렇죠. 보니까 뭐 우리 어머니는 뭐 독일에서 오셨고 뭐 우리 아버지는 뭐 스페인에서 왔고 뭐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사는데 유전자를 분석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나의 어떤 조상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유전자 속에는 지금 현재의 나뿐만 아니라 나의 조상들이 과거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고 어떤 민족들이었는지까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고요. 이 후생 유전학이 요즘 또 굉장히 뜨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히스토리에서 변형이 돼서 이게
섞이거나 변형되거나 그래서 잘 해석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DNA 자체의 염기 서열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염기 서열이 나중에 발현될 때 그 발현되는 정도를 조정하는 유전자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후성 유전체라고 하고 있고요. 이 후성 유전체에 의해서 똑같은 유전자가 하더라도 그것을 발현되는 것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유전자 서열이 바뀌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그런 변이가 축적되는 거는 뭐 한 세대나 두 세대가 아니라 사실은 수십 세대, 수백 세대를 거치면서 되는데 어떤 급격한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후성 유전체는 바로 그 다음 세대에도 유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 때 애들보다 요즘 태어난 애들은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다. 예, 뭐 이런 게 과연 유전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유전자적으로는 한두 세대에 변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 때 예, 예. 현재에서 얻은 형질은 다음 세대에 유전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예, 예. 요즘에도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바로 후성유전체입니다. 그리고 후성유전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마다 후성유전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후성유전체의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유전자로서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을 후성유전체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암 진단부터 시작해서 암 치료까지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도 사실 이제 후성유전체가 활용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들을수록 굉장히 좀 신기하고 좀 재미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30여 년 전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뭐 프랑스, 독일, 뭐 중국, 일본 이제 이런 나라들이 합류해서 한 13년 동안 한 3조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다 읽어보자라는 아주 그 당시로서는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의 유전자가 한 30억 개의 염기 서열로 돼 있고 한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의 유전자로 되어 있으며, 그 유전자들이 어떤 그 기능과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 아주 그 역사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과학적인 발전, 의학적인 다양한 발전들이 있었고,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질병에 대한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진단 개발 등 아주 다양한 업적을 남긴 것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2만 개하고 2만 5천 개라고 하셨는데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2만 5천 개, 날씬한 사람은 2만 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처음 발표됐었을 때 그 숫자가 굉장히 큰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사람들은 인간은 가장 고등한 동물이고 가장 정교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과학자들조차도 인간은 적어도 10만 개 이상의 유전자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예상을 뒤엎고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3만 개 미만일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초파리라든지 쥐나 뭐 이런 거의 유전자를 봐도 인간의 유전자와 그렇게 큰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숫자적인 유전자나 이런 양적인 유전자를 보면은 인간의 유전자가 결코 심지어는 뭐 파리나 어떤 물고기의 유전자보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됐고요. 그 숫자가 계속 변하는 건 아닙니다. 변하는 건 아닌데 계속 한 2만 개에서 3만 개, 뭐 2만 2천 개에서 2만 5천 개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유전자가 결국은 RNA를 거쳐서 단백질로 그 발현이 되는데, 실제로 단백질까지 발현되는 거를 확인한 유전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을 했던 숫자가 3만 개 미만으로 추정이 됐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 추정했던 그 유전자들 중에서 나중에는 이거는 실제 유전자가 아니고 뭐 휴도진이다, 뭐 그건 가짜 유전자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2만 2천 개, 뭐 실제적으로는 2만 개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해서 그 유전자 숫자가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많은 유전자들은 지금 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진화론적으로나 이렇게 봤었을 때 뭐 옛날에는 뭐 빙하기도 있었고 아주 환경이 지금과 다른 시기에서는 그게 유전자로서 발현을 했었지만은
지금의 어떤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와서는 유전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든지 우리가 사실은 유전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지금 그게 유전자의 역할을 안 하지만은 인간이 또 어떤 뭐 극한적인 상황이 된다든지 어떤 뭐 새로운 환경 속에서는 유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유전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거는 지금도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의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게놈 혁명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저희가 호모 헌드레드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호모 헌드레드 게놈 혁명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뭐 혁명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그 현상이 아주 급격하게 바뀔 때 우리가 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전체 분석과 어떤 이 유전체 관련 연구를 보게 되면은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어떤 그런 과학 기술보다도 빠른 속도로 연구가 진행됐고 발전을 해온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뭐 IT 혁명, 뭐 디지털 혁명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썼지만은 아마 조만간에 그 게놈 혁명도 기존의 IT 혁명 못지않은 이런 큰 혁명을 이루는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모 헌드레드란 말은 저희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란 말은 아마 학생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의 그 현생 인류를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2009년도에 유엔이 뭐 인구 보고서를 쓰면서 앞으로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이 100세가 넘어가는 시대가 될 거다라는 인용을 하면서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 시대에는 어떤 신인류와 맞먹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놀랍게도 이 100세 시대의 그 수명 증가가 가장 빠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영국과 이런 유럽에서 한 연구에서 과연 평균 수명 90세를 가장 먼저 넘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이냐라는 연구 논문을 한 그 3년 전에 발표한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뭐 83세 이렇게 되지만은 놀라운 거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그 기대 수명의 증가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이나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아직까지는 한국보다 기대 수명이 높긴 하지만 불과 한 2,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공식적인 기대 수명 1위가 될 것은 거의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면은 특히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평균 수명 91살을 넘김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이 호모 헌드레드에 가까워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 호모 헌드레드를 준비하는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게놈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나 막대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70세 이후에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평생 써야 되는 의료비의 2분의 1을 쓰고 돌아가신다는 통계가 있듯이 마지막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건강하게 더 살면 좋겠는데 100세까지 아프면서 살기 싫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예, 예. 사실은 유전자 검사가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하는 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게끔 하는데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유전자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료의 그런 접근성도 낮았고 기술도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이가 되기 전에 뭐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이제는 질병을 뭐 미리 예방도 하지만 치료하는 기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조금 더 100세, 120세까지 가깝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으면은 나에게 주어진 수명, 뭐 100살이 됐든 120살까지 살 수 있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는데요.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또 어떤 수준까지 치료가 가능한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개인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전제 하에
시작하는 것이 정밀의료입니다. 네. 그 다르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고요. 뭐 물론 유전적인 부분이 있고 후천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도 있고 라이프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그 사람의 질병을 만들게 되고 그 질병에 의해서 그 사람의 다양한 어떤 그 생활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고려해서 최선의 의료와 최상의 진료를 하겠다는 것이 정밀의료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적인 요인이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선천적인 부분이 바로 유전자이기 때문에 정밀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유전자를 기반으로 그 사람의 어떤 환경, 뭐 라이프 스타일, 뭐 심지어는 요즘은 라이프 로그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까지도 다 합친 정보로 그 사람의 질병을 예측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도 그 사람에 맞는 최선의 진료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70억 인구가 다 각각 다르다고 한다면 0.1%씩 뭐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약을 만드는데도 각각 0.1%씩 다르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으니까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프리시전 메디슨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룹별로 하겠다는 건데 그럼 그룹을 뭐 옛날 우리나라처럼 사상체질로 할 것이냐 팔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그것이 24 뭐 할 텐데 어떻게 그룹을 해야지 좋을지에 대한 통계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연구 방향이 좀 있나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의료나 어떤 그 신약의 개발을 보면은 one size fits all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 어떤 치료법이나 어떤 약을 가지고 그 질병을 치료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쓰여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현대의학에서 어떤 신약이나 어떤 치료 방법을 할 때 보면은 다수의 임상 실험을 한 다음에 그 임상 실험의 결과에 대한 어떤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에서 나온 표준적인 치료를 한다거나 약을 주게 됩니다. 그 임상 실험을 하는 환자가 사실은 다 다른 반응을 보였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차이점을 고려한다기보다는 그거의 평균을 이용한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이었습니다. 그 환자의 차이점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차이점을 측정한다거나 그 차이점을 이용할 만한 기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전체 분석이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그 환자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면은 그 환자들에게 맞는 어떤 차별적이고 맞춤적인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실은 요즘 소위 말하는 정밀의학, 맞춤의학이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맞춤의학을 하나하나의 개인에 맞춰서 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미래에는 요즘은 심지어는 뭐 임상 실험도 N equal 1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에 맞는 치료법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인에 맞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그런 시도까지도 되고 있고 그게 상용화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룹핑을 한다 그러죠. 이 약의 반응이 좋은 그룹, 뭐 특별히 없는 그룹, 안 그러면은 이 약에 뭐 부작용이 있는 그룹, 뭐 3그룹으로 나눈다든지 5그룹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조금 더 그 약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또 부작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맞는 치료법과 처방을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민감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감도가 99%가 되다 하더라도 이 10만 명당 본다면 넘버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10,000명이나 뭐 1,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 어떤 확률을 최대로 높여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졸리가 87%의 확률을 믿고 그 시술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되게 무모한 짓이거든요. 지금 현대에 있어서의 그 정밀의학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그 사실은 이제 정밀의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질병의 예측과 예방 부분입니다. 진단에 있어서도 조기 진단 또는 정밀 진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치료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개인에게 맞는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밀의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가 끝났다 그래서 그 질병의 예후를 본다든지 그 질병의 재발까지도 보는 그런 하나의 그 질병의 모든 사이클을 볼 수 있는 게 정밀 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87%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라고 하면 사실 13%는 안 걸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안젤리나 졸리가 나의 개인적인 선택이란 말을 오히려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꼭 모든 사람이 그 뭐 브라카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다 수술을 받는 것이 정답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예방적 조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생활 습관을 바꿀 수도 있지만은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인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뭐 맞춤 식단, 맞춤 운동 뭐 이렇게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확률 숫자보다는 내가 그 위험도를 알았을 때 내 의지와 내 노력에 의해서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그리고 뭐 세상에는 살다 보면 내가 암만 노력을 해도 그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도 그런 선제적인 그 예방 조치를 위한 수술을 했지만은 사실은 한 5%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밀의학을 이용해서 그 누가 암에 걸리더라도 그걸 조금이라도 먼저 발견할 수 있다면은 그 발견한 이후에도 치료의 그 성공률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BRCA1의 뮤테이션을 가진 사람이 암에 걸렸다 손 치더라도 그 굉장히 다양한 항암제들이나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표적 항암제에서 BRCA1 뮤테이션에 있는 환자한테 뭐 잘 듣는 그런 항암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그런 맞춤 치료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예후도 예측할 수 있는 검사가 있고 또 모니터링이라고 암은 가장 중요한 게 치료를 한 다음에 그게 재발을 하지 않도록 그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전자 검사에 의해서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조기 진단, 정밀 진단, 맞춤 치료, 뭐 심지어는 그 어떤 추적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유전체 검사와 정밀 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게놈 지도를 완성하는데 10여 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10몇 년이 걸려서 나의 정보를 안다고 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인데 요즘은 그러면 얼마나 빨리 이런 개인의 정보나 게놈 정보를 빨리 읽어낼 수 있을까요? 2007년도에 차세대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죠.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한 2014년도까지 거의 매년 그 분석 가격도 한 10분의 1로 떨어지고 분석 기술도 뭐 몇 배씩 좋아지는 그런 아주 혁신적인 시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로는 한 1,000불, 100만 원대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시기가 됐고요. 지금은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이내면은 개인의 유전체를 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 나중에는 저희가 진짜 엑스레이 찍으면 바로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듯이 그런 시대도 곧 올 거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 거기에는 뭐 나노포화 시퀀싱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리얼 타임으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다. 뭐 그리고 유전체를 읽어서 어떤 뭐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분석할 때 보면 30분 이내에 모든 유전체를 다 읽어서 만들어내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아주 더 짧은 시간에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화성 살인법 때문에 예. 유전체 검사가 또 굉장히 또 각광을 받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혈액은 B형이었는데 뭐 아니었다, 뭐 유전체 상으로는 아니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체 검사가 정확할 확률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건 얼마 정도 될까요? 사실은 이제 유전체 분석을 해서 기계적으로 DNA 염기 서열을 읽어내는 정확도는 지금 아주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염기 서열을 읽어내는 정확도는 거의 뭐 99.9% 정도 되고 뭐 많은 경우에 사실은 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성 뭐 연쇄살인범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유전체 분석을 그 환자의 혈액이나 이런 거는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보관이 돼 있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그게 더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었던 거는 유전체 분석 기술들이 그만큼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해진다는 거는 읽어낼 수 있는 정확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아주 미세한 양의 DNA를 가지고도 그걸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경우는 이제 DNA가 이렇게 오래 보관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변형도 되고 이제
이게 이제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DNA가 망가진 경우도 요즘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 분석은 뭐 단순하게 뭐 싸고 빠르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점점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읽는 시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이라는 것이 늘 발전하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갖고 있기 나름인데요. 어떤 한계가 지금 있나요? 가장 큰 한계는? 유전자 분석에서 기술적인 한계는 오히려 유전자 분석에 따른 어떤 그 바이오 적인 그 실험실적인 한계보다는 IT적인 한계, 그 정보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보관을 할 거냐가 사실은 더 큰 한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 유전체를 하나 분석을 하게 되면은 100기가 정도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유전자 데이터는 사실은 그 자체 하나의 의미보다는 이 데이터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서 어떤 질병 마커를 찾아낸다든지 신약 타겟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들이 훨씬 더 그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인류가 앞으로 다루어야 할 가장 큰 빅데이터 중에 하나가 개인 유전자 데이터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런 유전자를 분석하는 실험실적인 한계보다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산업을 만들 것이냐가 오히려 더 큰 한계에 닿아 있고 사람들이 기술적으로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개인의 정보, 개인의 어떤 유전자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게놈 프로젝트 혹은 이 개인의 게놈을 통해서 이게 다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제가 예전에 정상회담을 보니까 그 이후에 뭐 어떤 방 같은 거를 다 정리를 해서 뭐 타액이랄지 머리카락이랄지 이거를 다 수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도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 내에 다 퍼져 있는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제일 먼저 시작되고도 이런 뭐 도덕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가장 그 중요한 문제로 대두시키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유전자 정보, 뭐 임상 정보를 포함해서 이런 정보에 대한 개인 정보에 대한 그런 보호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개인 정보, 뭐 개인 식별 정보라든지 그 개인을 보호하는 정보들은 마땅히 그게 보호가 돼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거에 따른 뭐 법적인 절차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발전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심지어는 뭐 블록체인을 이용한 어떤 정보를 보완하는 기술이라든지 그에 따른 어떤 다양한 기술과 함께 어떤 법적인 제도들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법적인 제도 하에서 많은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와 이런 임상 정보가 합쳐질 때 사실은 그 정보에 의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귀중한 연구 자료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정보에 대한 보안성을 지키면서 이런 다양한 유전자 연구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이런 정보에 같은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 함께 풀어가고 있는 단계가 지금 이 유전차 그 분석의 발달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 평생 인간의 그 건강한 삶을 연구해 오신 과학자로서 마지막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유전체 연구, 특히 이제 이 개인 유전체에 대한 분석은 사실은 지금까지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연구로 인해서 누군가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태어날 후세의 우리 인간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런 뭐 과학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유전체를 분석을 했고 이 유전체가 줄 수 있는 혜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의 뭐 70억 명의 모든 인구가 다 유전체에 대해서
그 휴용성에 대해서 알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많은 과학자들, 뭐 연구자, 의사, 뭐 심지어는 뭐 개인분들까지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그 꿈이고 소망입니다. 이 방송을 네. 청소년들이 많이 볼 텐데요. 아마도 이거 보면은 유전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전공을 해야지 박사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개놈 박사님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을 전공을 했지만은 뭐 컴퓨터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공학적인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생물학도였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은 모든 학문과 산업들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으로 느끼는 거는 저는 요즘 제 분야의 사람들과 일을 한다기보다는 이 유전체를 접목한 다양한 산업에 이 유전체 산업을 적용하시려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패션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요. 뭐 IT 하시는 분들, 예,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유전자에 기반한 뭐 운동, 맞춤 식단, 뭐 유전자에 기반한 맞춤 와인, 뭐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는 결과적으로 나를 대신하는 가장 훌륭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회는 이 개인의 모든 맞춤 시대, 이 개인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산업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전공을 하든지 유전체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새로운 산업 분야를 만드는 융합 학문과 융합 산업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사회와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의 사회는 아주 다른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와 유전체를 접목해서 본다면은 또 새로운 시각을 갖는 그런 새로운 학문을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크게 키우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요즘 같은 4차 산업 융합 혁명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간 게놈 혁명 그리고 정밀 의료 프로젝트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게놈에 근거한 와인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먹는 것도 그렇고 두 사람이 결혼할 때도 유전자 정보를 교환하면서 나하고 잘 맞는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부부싸움 안 할 수 있는지도 아마 교류할 날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이제 구독하는 과학 잡지에 게놈 프로젝트가 계속 나왔었어요. 제가 그때 90년대였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도대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매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매년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솔직히 알지를 못했는데 오늘 박사님 통해서 의견을 들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누군가의 개인의 타겟팅을 해서 어떤 커스터마이징된 어떤 기술을 잘 하려면 로봇 기술 또한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깨알 홍보를 또 하시니까. 또 본인의 전문 분야로. 네네네. 뭐 나중에 콜라보도 한번 상상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천문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주가 정말 가장 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우주 안에 정말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수천억 개 있다 그러고 그런 무한의 공간이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게놈 또한 또 다른 우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상상하고 꿈꾸는 것들이 모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놈에 관심을 갖고 그 우리의 미래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에 그 눈을 뜨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가 대화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현실로 만드는 꿈을 이루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